우리 두 발표자 분들께서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재미있고 이게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본천 대표님 옛날에 KDI도 이제 박사학위 따시고 연구도 하셨고 또 벤처 캐피탈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고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신데요. 우리 벤처 캐피탈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시장 문제점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 에쿼티 쪽에 투자가 조금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하는 사람이나 벤처 기업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실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뎃을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회사 채권을 발행하든 은행 차입을 하든 그거는 채무 불이행, 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자기가 다 향유하지만 위험을 그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근데 에쿼티를 발행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일수록 그런 쪽에서의 어떤 위험 부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강조해 주신 회수 시장, 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 과제인데 자꾸 빨리빨리 회수가 돼야 또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이제 벤처 기업 또는 창조 경제의 핵심인 벤처 기업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만약에 조금 질문이나 코멘트 사항이 있으면 나중 혹시 관련된 게 있으면 우리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지금 토론은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시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7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김병도 학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의 간단한 소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 10년 후에 우리 경제가 2배로 성장을 하려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2배로 가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 저희가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자동차를 키워서 10년 후에 그들을 오늘날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로 만들어야만 저희가 2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지금 그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은 저희는 일본 이상의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창업 전문 인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똑똑한 인재가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저는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창업의 숫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창업의 숫자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생계형 창업이 너무 많다. 벤처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돈이 들어갈 정도면 괜찮은 창업입니다. 그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창업이고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똑똑한 인재가 창업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인재가 창업을 하면서 거기다 준비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 전체 창업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이 문건을 만들면서 사실은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12년도 저희 대학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2012년도 졸업생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 졸업생들이 어디로 취업했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 정도는 라이센스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든가 심지어는 경영학과 나오고 치과전문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회계사 시험 보고 하는 라이센스형이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이 속칭 말하는 돈을 좀 많이 주고 손에 때 안 묻히는 금융사, IB 컨설팅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제조업인데 그것도 유명한 제조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일부 기름회사. 벤처 창업 비율은 단 2%였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게 된 계기가요. 그래도 서울대 경영대 나왔으면은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기부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발전기금을 모으려고 저희 대학 출신의 창업자들을 찾았어요. 한 명도 없더군요. 성공한 창업자가. 이건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 가고 있다. 똑똑한 인재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글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야 우리 국가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대학 교수도 책임이 많은데요. 대학 교수들이 창업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 7개 전공 분야로 나눠져서 자기 전공 분야 얘기하고 주로 기업 사례는 이미 만들어진 대기업, 도요다,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그런 사례 듣고 당연히 그런 기업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업하지 않습니다. 전부 안정적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 관리만 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느냐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아놔야 돼요. 똑똑한 인재들이 한 장소에 모아놓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애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학에다가 가칭입니다. 이거는 제가 코드 맞히는 게 참 두려워서 그러는데 창조 경영학과, 뭐 창업학과, 벤처학과, 뭐 이름이 뭐라 그래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된 의지가 돼야 돼요. 그냥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창업하라 그러면은 전부 다 가서 고시 공부합니다. 이 한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창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은 기업형 창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대학을 일단 파일럿 정도로 한 5개 정도 전국에 선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창업을 하도록 창업 사관학교 만드는 게 가장 싸게 창조 경제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K-팝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세요. 이게 세계에도 없는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 능력 있는 친구들 선발에다가 얘네들 철저히 교육시킨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산업에서도 이게 이 K-팝의 유능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창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하튼 이렇게 창업 인력을 구체적으로 기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PPT를 만들어서 발표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한 토론하기 전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조 경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혁신 경제, 그 전에 이제 지식 기반 경제 있었습니다. 혁신 경제는 성장을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 있고요. 지식 기반 경제는 성장의 경쟁력을 계속 갖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발주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일자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고용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단어를 던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 경제가 가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인재인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예. 똑같은 문제, 굉장히 비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김창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 인재는 이런 인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상력과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 창조 인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창조 경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융복합이라든가 신산업, 기존의 경쟁이 없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현 정부의 창조 경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 창조 인재는 모든 사람에게 좀 이로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가 아니냐.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혁신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창조 인재다라고 정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 인재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슈화돼서 얘기 나오는 것들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 ICT, 이것이 이 창조 경제 이뤄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기와도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뒷받침해주는 어떤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걸 주도해가는 인재가 바로 창조 인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글로벌 인재가 중요하다. 큰 시장을 바라보고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한 5대 대기업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평가했을 때 사실 쉽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1차, 2, 3차 벤더에 이르는 경제민주화 요구,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해성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사업으로 엮어내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시장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인재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그런 실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함양된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인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창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채벽호의 가사에 나오는 그 다방입니다. 그 다방에서 커피숍으로 간 거는 사실 혁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혁신에서 스타벅스로 간 거는 창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는 서비스 표준화와 그 표준화를 위해서 이거를 사업화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즉 과학기술이 더해진 거고요. 거기에 디자인이 더해졌습니다. 문화가 더해진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로컬 카페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문 받는 시스템에서 그냥 무관심을 파는 서비스로 발전된 이 스타벅스 모델이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영역에서 창조 인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굉장히 경쟁력이 취약하죠. 여기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해서 특성화시켰다. 이러한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모이면 특성화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출혈 경쟁으로 결국에는 사업이 실패하게 마련이겠죠. 그렇지만 이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 빌리지가 되고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인재도 우리는 분명 창조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첨단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이 꼭 창조는 아니다.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클립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MSN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의 임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있는 기술들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즉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이건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이런 비즈니스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애플의 아이튠과 앱스토어 모델이 있는데요. 사실 아이튠은 혁신입니다만 저는 앱스토어가 좀 더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봅니다.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 우리가 창조적 아이디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의 집합이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시장 파급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애플이 창조적이다라고 하지만 이 창조 속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지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여가는, 즉 혁신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창조를 이루어가는 이런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단 채용 문화가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스펙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뭔가 점수를 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문화로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지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식 거래 한다라고 하면 옛날에 기술 거래소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패했죠. 그런 문화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소형 생태계별로 지식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로벌 창업 그리고 M&A 이런 시장이 필요한데 창업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정책에 있는 주력 산업이나 주력 산업과 연계돼서 M&A를 통해서 연계돼서 활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은 굉장히 창조적이지만 시장의 파급 효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를 통해서 그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가 무책임한 창업 펀드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만 사실 실패에 관대한 펀드가 있어야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기부금 입학 연계 창업 펀드라든가 소액 클라우딩 펀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아이디어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스핀오프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대기업은 사실 기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대 중반이면 거의 나오는데요. 창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창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 편입 규정이라든가 뭐 출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지식 생태계가 중요하다. 사실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평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민주화보다는 사실 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지식도 그렇게 뭔가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인재 정의를 저는 이공계나 과학기술 분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인재는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어야 창조인재가 육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